맛미, 마시는 술, 볼관. 대한민국 미술관 시즌2가 처음 찾아간 전라남도 나주에서 우리는 명품 약주 나주배 약주를 만나봤습니다. 나주 평야와 영산강이 낳은 좋은 쌀과 맛 좋은 배가 만나 만들어진 이 약주는 이 지역이 보여주는 맛, 그리고 경관들과 어우러져 한편의 훌륭한 미술관을 형성하고 있었죠. 대한민국 미술관 첫 초대석에서는 최근 인기몰이를 한 영화 극한직업, 기생충, 엑시트 등의 연달아 투자를 성공시키며 문화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성대학교 김동하 교수와 함께 여행편에서 소개한 나주배 약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김 PD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뭐 대략적으로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직은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전통주라면 전통주고 우리 네. 술이라면 우리 술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술을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또 사회 각계에서 명망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 술을 함께 마셔보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네. 명망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네. 그럼 오늘은 영화 배급사 이사이자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한성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동하 교수님을 모시고, 그때 보셨죠? 본편에서 나주배 약주를 함께 마시면서 영화에 대한 이모저모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나와주신 김동하 교수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성대학교 김동하 교수입니다. 네, 항상 저를 소개할 때마다 좀 쑥스러운 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 약간 비주류 글쟁이라고 할까요? 왜 네. 자꾸 비주류해? 한 번도 주류가 돼본 적이 없는, 그렇다고 완전히 막 언더그라운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다음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전직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민첩한팔이라고 하죠. 이 민환 기자라는 소리를 조금 듣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기업인이 돼서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운도 좋지만 약간 어정쩡한 기업인 생활을 했었고요. 상장회사 뭐 CFO도 있었고 벤처캐피탈 부사장도 했었는데, 학교로 어떻게 보면 원했던 대로 진로를 오게 됐는데, 보직도 여러 개 맡고 있는 전임 교수긴 하지만, 예, 어쨌든 완전 주류는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는 아직 그냥 계속 늙은 꿈나무, 아직 꽃을 피지 못한 늙은 꿈나무로 아주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좀 소개가 쓸데없이 길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처음 보는 술인 것 같은데,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는 술인데요. 네. 나주배 약주라고. 네.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토크를 해보게 되는데요. 항상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한국 술이라면 뭐냐? 보통 일본이면은 사케가 있고, 네. 프랑스에는 와인이 있고, 네. 뭐 러시아에는 럼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 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소주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시음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소주를 한번 마셔보고, 네. 거기에 준해서 한번 시음평을 해보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해서 소주를 먼저 한 잔 네.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약간 비교 평가를 그렇죠. 해야 되는. 네. 요것만 마시면은 맛있다, 달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초록병에 담긴 공장제 술입니다. 솔직히 네네. 좋아는 하지만 네. 비교를 한번 네. 해보는 것입니다. 뭐 늘 먹던 그 맛이네요. 그렇죠? 네. 엊그저께도 먹었던. 엊그저께도? 어제도? 네네. 어제는 아니고. 어제는 아니고요? 네. 아마 오늘 촬영 끝나고도 마시게 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늘 마시던 그런 술입니다. 그래서 요 술을 기준으로 어차피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맛이 무슨 맛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맛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나주배 약주 한번 비교 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바텐더도 계시고. 네. 왜 이렇게 웃기지? 네. 감사합니다.
와인과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향은 완전히 뭐. 한번 마셔보고. 좋습니다. 네. 자꾸 술을 위로. 어떠십니까? 좀만 더 먹어. 술 많아요? 오늘 이거 다 마시고 가야 됩니다, 이거. 좋습니다. 네. 소주랑 어떻게 비교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 겉모양만 봤을 때, 네. 그 과일 주스 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약하지 않을까? 예전에 먹던 그러니까 뭐 소주에다가 이렇게 배 소주, 칵테일 소주 같은 그런 우스운 생각은 전혀 처음 넘기면서 사라졌고요. 네. 굉장히 단데 끝맛이 입체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맛있고, 네, 알코올에 그것도 잘 배어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9도짜리도 나오고 15도짜리도 나와 있는데, 근데 둘 다 뭐 맛은 저마다 좋지만 우리는 지금 15도짜리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대한민국 미술관이라는 컨텐츠를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 한국 술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없다. 물론 솔직히 교수님이나 저나 아까 마셨던 초록병 소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즐겨 마시긴 하지만, 그 어떤 특정 기업에서 만들어낸 그 술이 우리나라의 술을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뭐 녹색병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녹색병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믹스용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소주들은 다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집안에서 간의 수공업 이런 걸로 만들던 술들이 굉장히 많았고 전통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 통폐합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뭐 일제도 거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술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사장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게, 어떻게 일본은 뭐 이렇게 쌀 도정하는 그거 가지고 그걸 이제 해외로도 수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소주는 통폐합을 했는데도,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어주는데도, 그렇죠. 경영난 얘기하고 이럴 때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게스트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경제 기자로 시작을 하셨고, 네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밟아온 이력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영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라는 표현은 조금 저한테 과분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그냥 글쟁이의 연속선상에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딱 제가 10년 정도 경제 기자 생활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 기자였고요, 저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2012년 말에 이제 그만두고, 사실 그 당시에는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몇 년만 있다가 업계를 배우고 나서. 근데 이제 업계를 배우면서 제가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좀 운이 좋게 가서 이제 CFO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 2011년 요 무렵에 기획이라는 단어도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뭔가 기사가 이제 썼던 기사가 조금 이제 방향이 뭐 의도치 않게 뭐 좀 잘리거나 뭐 이렇게 한쪽을 좀 많이 대변한다든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됐을 때는 막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서, 좀 나중에 내가 10년,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해서 다른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좀 느껴졌고요. 근데 제가 그때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할 때,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막 증권사들도 되게 카바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막 제대로 그 분야를 연구하는 애널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없었고, 학계는 당연히 이제 조금 더 늦게 이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런 무렵에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저랑도 이제 관계가 있는 회사인데, 명필름이라고, 거기서 나온 뭐 부러지는 화살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분석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내용 자체는 저는 약간 좀 과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미쳐지는 영향은 확실히
아, 이게 진실인가 하고 다가가게 만드는 힘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저널리즘을, 다른 미디어에서 좀 발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제가 직접 글도 쓰면서 이쪽으로 할 수 있는 회사는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그래서 운 좋게 또, 그 계열사로 있었던 벤처 캐피탈이 문화 콘텐츠 펀드라고 해갖고 그 시나리오 초기 기획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네. 생태계를 덕분에 많이 보고, 그때부터 뭐 글도 쓰고 저도 뭐 웹툰도 출간해보고 했었는데. 웹툰을 출간하셨어요? 웹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웹소설하고 웹툰의 중간 단계인 그런 걸 뭐 유명한 웹툰 작가랑 저랑 같이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작품은 유명하지 않죠. 제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명동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아, 그게 명동이었구나. 네, 이제 그림 그린 작가는 지금 이제 강철비라는 영화의 원작인 그 네. 스틸레인을 같이 이제 양간동님이랑 그렸던 그 친구고 저랑 동갑이고. 네. 뜻이 맞아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작품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좀 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명동이라는 그 소설은 제 힘이 붙여서 다른 제작사에서 지금 또 열심히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어서 뭐 운이 좋으면 뭐 빠르면 몇 년 안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계로 투신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저널리즘의 연장선 그리고 글을 쓰겠다는 아이덴티티 그렇죠. 그렇게 네.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는 급기야 영화 대본 작가로서 네, 시나리오 네. 작가로서 등단을 앞두고 계시네요. 도전을 해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 네. 특히 제가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해요.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도 저희 리틀 피처스 배급사에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제가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이제 85% 손실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게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한 현실보다는 그래도 극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극을 좋아하고 좋아할까요? 배우를 통해서 극이라는 그 자체의 논리 구조 그리고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 서사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인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적된 네. 그런 이야기 방법을 따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뼈저리 깨달았고, 그리고 저널리즘을 강요하는 시대는 당연히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약간의 메시지나 사회적 메시지나 어떤 약간의 저널리즘이라도 줄 수 있는 거라면, 약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기자로 출발은 하셨지만 네. 이제는 미디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영화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또 쌓으셨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영화 쪽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뭐 제가 영화인이라고 감히 얘기도 못 하고요. 영화 투자로 감히 돈을 벌겠다고 한 건 아니었고, 그 생태계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영화계로 진입하는 제 나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리틀비 픽처스는 배급사를 통해서 투자로라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투자회사 있을 때 그래도 약간의 목돈이 있어서 그걸로 밀정이라는 영화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밀정에서 투자 수익이 있었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터리에서 다 날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리틀 픽처스의 주주사가 어떻게 보면 제작사로 만들어진 그 배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 생태계를 제가 보면 음악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 군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그 음원 서비스 회사가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을 했었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뭉쳐서 KT 뮤직이라는 것을 인수하는 그런 걸로 이제 귀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쪽도 너무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제작사들도 뭉쳐서 이제 뭔가 유통도 개선하고 뭐 지속 가능한 뭐 생태계를 해보자 이런 취지의 회사여서 그 명분이 좋다 해서 저도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근데 저희 회사 배급사의 주주사가 그 도남도를 만들었던 그 외운회강이라는 제작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저희 배급사는 돈이 없으니까 CJ랑 큰 돈 267억짜리 영화라서 그런 인연 때문에 주주사라는 인연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그 룸을 받게 된 거고요. 왜냐면 이제 뭐 다큐멘터리 했다가 좀 안 좋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 룸을 투자를 시작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이제 CJ 영화들 위주로 투자는 하게 됐어요. 군함도라는 영화를 했는데 그때 뭐 사람들 다 잘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배가 침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원금은 안 들어온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금액이 회수될 때쯤에 이제 그쪽에서 다른 영화를 소개를 해줘서 뭐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7년의 밤이라는 영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좀 관계를 맺으면서 좋았던 영화도 있고 안 좋았던 영화도 있었죠. 뭐 재작년이었네요. 7년의 밤이나 뭐 이런 건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고, 특히 PMC라는 영화 이런 거는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 네. 뭐, 올해는 뭐 극한 직업 기생충하고 엑시트 기대 이상으로 잘 돼서 쌍둥이랑 우리 막내 고기 사주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로 그 전까지 손실 봤던 건 전부 다 보존이 되지 않았나요? 예, 손실은. 개인 투자자로서 이렇게 화려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었던 어떤 투자 원칙? 아니면 영화를 보는 눈?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개인 투자자는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는 아니고 저도 이제 법인 하나 소유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뭐 협상이라는 영화, 공작이라는 영화 다 이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는 저랑 이제 뭐 이렇게 계약 관계도 아니었는데 저는 딱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경제물은 통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물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믿음으로 어쨌든 뭐 없었던 룸을 제가 달라고 해서 했었던 게 좀 주요했었던 것 같고, 물론 운이 좋았지만 올해 이렇게 특히 극한 직업 이런 거는 제가 좀 이렇게 오래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시나리오를 배급사한테 주고 제가 쓴 거, 그다음에 작가님 통해서 막 제가 투자해서 작가님 통해서 만들어진 거 보내고 이러면서 계속 까이고 계속 피드백 받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쌓인 시나리오 보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시나리오가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이고, 그 밖에는 촬영장 분위기는 제가 또 언론사 출신이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이렇게 취재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영화가 좀 잘 나오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성적으로 약간 이렇게 비주류다 보니까 너무 잘된 너무 잘된 영화, 전작이 너무 화려하게 잘된 그런 것들은 전 좀 피하는 편입니다. 네. 너무 감독님이 전작이 너무 잘했다든가, 왠지 그냥 그 분위기를 상상했을 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좀 무게추가 기우는 현장이라든가 제작 시스템이라고 하면, 너무 좀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의 상업 영화들은 어떤 메시지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한데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집단 지성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네. 확실히 좀 성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수차례 반복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네. 투자 룸입니다. 네네네. 룸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투자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여력 네네네. 같은 걸로 제가 읽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로는 뭐 극한 직업은 오랜 시간 준비를 했다라든지 취재를 한다, 이런 거 저런 걸 고려를 한다, 뭐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투자라는 게 그냥 돈만 싸들고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생태계, 제가 투자가 목적은 아니었고 지금도 이제 제작을 하는 게 목적이지만, 네.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이 생태계에 진입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방법으로 배급사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뭐 투자를 좀 이제 여러 편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어떤 인더스트리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만의 리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은 조금 좀 그런 장벽들이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워낙 또 배급사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상업영화 편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죠. 지금도 뭐 여전히 뭐 많이 시나리오 까이다 보니까 네.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그랬었죠. 네. 저도 여러 편을 기획한 게 한 5편 정도 있는데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명동이라는 작품은 이제 다른 분한테 넘어간 거고, 제가 준비하는 거는 지금 한 군데 그래도 좀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메이저 배역사 한 군데서 좀 같이 지금 진행을 하자 정도까지 얘기가 돼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이 계속 영화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는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네. 향후 제작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작자로 뭐 위대한 제작자가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전 언론인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저널리즘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제작자를 장기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죠. 언론계에 계시다가 네. 영화 쪽에서의 이력도 쌓으시고 지금은 또 어엿한 한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옛날부터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언론계에 있다가 학교로 가신 분은 그 각각의 어떤 그 산업구조 혹은 각각의 분야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분위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굉장히 둘 다 개성이 넘치는 분야들이잖아요. 네. 언론계와 학계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거 어떤 걸 느끼셨나요? 공통점은 명확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계 좋다더라, 뭐 학계 좋다더라 이런 것들은 딱 제 윗세대부터 끝났구나. 이런 건 제가 명확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네. 큰 그림에서 특히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학교들만이 가진 차이점들은 저도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언론이라 하면 뭔가 그래도 이렇게 축구를 한다 하면 약간 주심 역할을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일 것이다 라면서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심판 주심이라기보다는 한쪽에서 선심들을 보는 듯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특이할 만한 것은 한국식 자본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한국식의 어떤 그 흐름이 언론계에 스며드는 거는 당연히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학계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지방 신문들은 네.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건설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지방은 거의 뭐 일대주주도 뭐 반 이상인 걸로 뭐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고 뭐 지분이 작지만 투자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는 되게 특이할 만한 점이죠. 지방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중앙 언론도 뭐 아시겠지만 뭐 S로 시작하는 방송도 뭐 건설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만 해도 뭐 이건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헤럴드라는 경제신문도 건설사에 인수됐고요. 네. 그리고 뭐 한국일보도 건설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 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사, 그 모회사에 인수되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다니던 회사도 뭐 그런 루머가 돌고 해서 뭐 언론계는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들은 좀 짙어지지 않을까. 네. 기레기라는 단어들도 이렇게 퍼지는 것에 대한 약간 막연한 두려움도 저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계는 와보니까 조금 뭐 다른가 싶은데, 물론 학교도 이제 재단들이 있고요. 이걸 뭐 제가 속속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간극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전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 와서 구성원들을 보면 학교의 주인은 그 학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막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런 뭐 충돌하는 그런 데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한국식 자본주의에서 파생되는 일들이다. 이런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식 자본주의라는 거를 네. 짧게 설명하면 뭘까요?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좀 나름 길게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회 문제는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제 일본식의 잔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계속 충돌하는 것이죠. 종주국 관계는 있었죠.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고려시대 때는 굉장히 이렇게 몽골이라는 나라에도 넘어가지 않은 정말 뭐 강성한 나라였지만 지금 중국이라는 큰 세력에 의해서 약간 종주국 역할을 하다가
이 다른 가치관들, 그때 이제 일본도 들어오고, 그 당시 러시아 가치관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영국도 들어오고, 막 이랬던 그 혼란기가 지금도 그대로 재현된다기보다는 약간 그 가치관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을 생각하는,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 기업의 구성원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며, 기업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미국식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뭐 재벌 구조가 이제 군벌이라는 용어에서 바뀐 일본식 용어가 온 거지 않습니까? 그 한국식 재벌이긴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혼재이 되는, 그러니까 한국식이라는 것은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계속 그 가치관들이 부딪히면서 누구는 이쪽 얘기 옳다라고 주장하고, 누구는 지금 뭐 유럽식의 공동체 모델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북유럽식의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게 옳다 얘기하고, 누구는 미국식이 옳다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 뭉치지 못하면서 약간 힘겨루기라는 그런 게 약간 좀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아직은 과도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식 자본주의라 하면. 최근에 제가 지인들한테 굉장히 강추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다가 오늘 깜빡 못 가져왔는데 무려 113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요? 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가 좀 저도 신기한 게, 사실은 영화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보고선 영화가 흥이 너무 안 돼갖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 왜 영화가 이렇게 잘 안 됐을까?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파악해 보려고 했어요. 저는 영화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글 창제 과정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산스크리트어, 뭐 유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이 헐버트 박사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헐버트라는 선교사로 온 사람은 아니고 이제 고종의 영어 교사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뭐가 있냐면, 이 대한제국 멸망사 전에도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한국에 대해서 좀 눈에 띄는 책이 이제 드라비다어라는 네. 인도 남방에 있는 그 언어와 어쨌든 굉장히 유사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 표음이라는 같은 것뿐 아니라 하여튼 그런 쪽으로 굉장히 연구를 또 많이 하셔서 그런 메시지가 좀 영화에 전달이 많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 약간 우회적으로나마 그런 아쉬움이 약간 들면서 이 헐버트 박사의 책을 찾아보다가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조선을 그 책을 보면 욕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종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1906년도에 출간을 한 거니까,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모군란이 있었고, 뭐 아간파천이 있었고, 뭐 동학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직전에 을사조약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청이에 주도하던 나라에서 또 러시아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그리고 서문에 그렇게 써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한반도를 먹는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1906년도 서문에 그분이 구한말의 한반도의 혼란기에 한국 사람들끼리의 분열되는 양상들을 이 책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을 공격하고 남의 본질보다는 다른 어떻게 보면 주변 것들로 남을 공격하면서 자꾸만 분열되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게 고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배제되는 거죠. 배제되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그냥 배제되거나 이런 역사가 반복될까봐 두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또 그 신봉용이라는 분이 또 번역을 또 워낙 잘해 주셔갖고 네. 읽기도 굉장히 뭐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외국인, 어떻게 보면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던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이런 걸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물론 이 사람에 대한 뭐 후보로는 있지만 객관적인 한국을 알고 싶다 이런 사람이라면 한번 좀 꼭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좀 많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애들 키우는.
대화를 진행을 하다 보면 네. 방금 책 소개를 하신 건 사실 요즘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랑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요즘 들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어느 쪽인가요? 네, 한국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 네. 이 술에 대한 소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중도적인 사람들이 자꾸 뭐 배제되거나 다치거나 네. 하는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다양성을 조금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뭔가 이렇게 단일 민족에 우리는 뭐 하나의 뭐 명확한 원칙으로 어마어마한 논쟁들이 있거든요. 근데 컨센서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팡이 뭐 어느 나라 기업이냐. 자, 50% 넘는 걸로 치면 삼성전자는 외국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 국민은행은 말이 국민이지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한 7, 80%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통신은 49%로 막아놨지만 IMF 이후에 지분율로 할 수도 없고, 뭐 그럼 종업원이 많다고 하기도 뭐하고, 소재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되게 혼란스럽게 겹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욕하거나 공격할 때는 그냥 공격하고 보면 내용을 모르면 공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특히 이제 뭐 영화를 비롯한 문화나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다큐멘터리가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심지어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의 그렇죠. 개입이, 네. 편집자에. 근데 이 영화라는 어떻게 보면 극으로 표현된 것들은 역사를 완전히 고증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그 컨셉을, 이건 역사에 기반한 거지, 역사를 그대로 담았다. 그러다 보면 역사에 너무 주류만 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다양한 것들을, 저건 또 문화적인 것만이라도 좀 많이 좀 경험하고 향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너무 뭐 그렇게 평가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요즘 드는 생각은, 뭐 혹자들은 지금 뭐 법가주의가 너무 판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또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20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의 수가 한 1419개인가 그래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영국은 연평균 한 몇 개가 통과될까요? 한 800개? 800개.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제 다운을 하셨네요. 네. 영국이 36개. 상상도 하지 못할 네, 만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하원, 상원, 네. 양원제로 하면서 이 하원에서 올라온 것도 이제 상원에서 또 컷하고 이런 것도 많아서 그런 걸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84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미국은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16%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네요. 엄청나게 입법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의원 입법도 많은 거고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실 근데 보면 이게 모든 법안들이 정교하게 검토된다기보다는 연말에 큰 걸로 자꾸 싸우다가 그냥 우르르 통과돼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는 것도 그렇게 많은데 법대로 하는 것을 진짜 법대로, 법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고 살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우자 들자면 정말 답이 없는, 이게 구조부터가 약간 그렇게 돼 있는 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뭐 네거티브, 뭐 파지티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법제 자체가 파지티브라 그래갖고 이제 법에서 뭔가를 정해놓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굳이 미국 법이랑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점령한 땅이고 뭐 연방법이 있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위주로만 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고 혁신하고 할 때, 뭐 지금 창업해라, 혁신해라, 뭐 말들은 많은데, 자, 과연 뭐만 하지 않은 것만 열거한 법과 하라는 것만 열거되어 있는 법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뭐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만들어내도 이 법안이 법제화가 돼서 하라는 것으로 법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뭘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 기존의 법 체계에서 생각하지 못한 거를 들고 나와야 창업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혁신인 건데, 혁신을 하라고 했는데 법제는 한참 뒤늦게 오니까. 그렇죠. 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의 숫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은 쉽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법이 판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규제 네. 측면에서도 완화된 규제보다 강화된 규제가 7배가 많다 그래요. 그 원칙, 너의 틀에 맞춰서 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당연히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사람들끼리만이라도 다양성을 좀 향유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좀 같이 누리고, 교과서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역사가 그 책에는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접해보면서 한국만의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초반에 본인 소개를 비주류라고 계속 이렇게 집착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비주류가 나쁜 뜻이 아니었네요. 어떻게 보면 비주류라고 물론 뭐 저는 해놓고 나쁜 뜻은 아닙니다. 예. 비주류라고 쓰고 대안이라고 읽는다. 뭐, 좀 그런 느낌이기도 네, 한데. 감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 말씀하시기로는 뭐 웹툰으로 시작을 해서 네네. 어떤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도 있다고 하셨고 네네. 그리고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영화 쪽에 이력을 또 쌓고 계신다라는 네네.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뭐, 일단 수업이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뭐, 부르는 데는 다 가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주어진 대로는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네. 또 가르치는 일들은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좀 대안적 메시지를 문화적으로도 좀 던질 수 있는 네. 그런 뭐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 뭐, 앞으로 콘민과도 또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지금까지 비주류라고 자처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디어적인 대안을 꿈꾸고 있는 한성대학교 김동아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미술관 나주폐약주 1편 초대석을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따로 술 한잔 하러 갈 테니까 여러분은 다음 2회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하죠, 이거. 네. 좋은데. 네.